여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작부터 말이 꼬이네요. 변변이 아니라 별별. 별별.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네, 우리 강용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요? 네. 어떻게 지냈는지 살이 쏙 빠지신 것 같아요. 빠지진 않았는데 네. 예, 정신은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 이상한 소리에도 양해 좀 해주세요. 그러시군요. 네. 네. 아무래도 얼굴도 좀 살도 좀 빠지고 윤기도 좀 이렇게 없어지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신 건지 아니면 뭐 마음 고생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 잘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도와드릴 게 없으니. 네,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잘 노력하겠습니다. 해결되시라고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별별 이슈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이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이 기준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닌가요? 네. 그 내용은 맞죠. 맞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주택 가격들 공시 가격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 이제 뭐 집가가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오른 부분이 올해 주택 공시 가격 등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그게 공표가 되면서 뭐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은 어디냐? 그랬더니 뭐 어디다. 그리고 뭐 어느 구가 얼마 올랐고 무슨 구는 얼마 올랐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택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들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네. 한 사람이 여러 개 또는 한 사람이 한 개를 가졌지만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뭐 이런 식의 오명을 갖고 있는 세금이기도 하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입법하던 시절 제 기억으로 이제 2000년대 중반에는 이게 그때 막 이런 이 세금을 보유세 중에서 네네.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법하는 과정에 당시에 얘기하던 제목이 뭐였냐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부유세였어요. 부유세. 그랬군요. 부유세. 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부유세. 그래서 부유세 논의를 해야 된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마치 부유한 사람들한테 내는 세금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유세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명칭은 종합부동산세가 됐고 예, 이제 그 기준 가액이 당시 처음 도입할 때랑 지금이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변했죠. 처음엔 굉장히 빡빡했죠. 그렇죠. 세대 기준으로 6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겼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게 위헌 소송으로 갔죠. 위헌 판결 나서. 예, 그래서 이제 인별과세로 바뀌었고 지금도 기준 자체는 6억이죠. 그렇죠. 예, 6억인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6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1주택자라고 하면 1인이 1주택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죠. 그렇죠. 예. 근데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하거나 했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하려고 잔금을 좀 땡겨서 진행하거나 이제 그게 네. 지금 이제 5월 1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녹화하는 날이. 네. 이제 6월 달에 잔금 치르는 또는 5월 말에 잔금 치르거나 6월 달에 잔금 치르는 분들 사이에서 요 신경전이 그렇죠. 교묘한 신경전이. 네. 네.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네. 잔금 날짜를 6월 2일로 해주세요. 맞아요. 매수인은 네. 6월 2일로 해주세요라고 하고 네. 매도인은 5월 나는 30일. 5월 30일 아니면 네. 잔금을 받을 생각이 없어. 막 이렇게 이게 결국 6월 1일 날 소유자에게 1년 동안의 보유세를 부담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경전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계약을 할 때 되면 이제 잔금일에 관련돼서 그 교묘한 신경전 때문에
이게 조율이 안 돼, 조율이. 그래서 이게 그죠? 사실 드러내놓고 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잔금 날짜 잡을 때 6월 네. 1일이 이렇게 보유세 내는 건데 매도인 매수인 어떻게 하실래요? 중개업자분이 중간에서 그걸 정리를 해주고 가시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매수인이 그런 내용 잘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 집을 안 사본 매수인이야. 재산세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내는지 모르는 사람이 잘못해서 덜컥 계약서는 일단 쓰고 잔금 날짜를 5월 31일로 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단 말이야. 근데 나 딱 집 사자마자 올해 재산세 내야 돼. 막 이러면 그 매수인은 막 이거 왜 안 알려줬냐고. 그렇죠. 예, 문제가 난리가 나죠.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예, 그걸 갖다가 사실 은근슬쩍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 보통 그래서 짚고 만약에 이제 딱 지금 5월 달이니까 예, 지금 거래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타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잔금 날짜를 가지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부과 기준이 결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뭐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계약 체결이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이럴 지금 뭐 때가. 거래량이 엄청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더더욱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재밌는 사실은 아니죠.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부유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더 걷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종부세 대상이 무려 53%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특히 이제 강남 쪽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이제 신흥 좀 10억이 넘어가는 30평형대 아파트들이 늘어난 이런 지역들, 마포, 성동구 이런 지역들 이제 그런데 고가 주택들이 늘면서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1주택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만 갖고 있다 그런 하더라도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 큰 폭으로 보인다고 늘었죠. 하는데요. 네네. 아닌가요? 아니, 또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 우리 이제 그 지방선거가 남아 있긴 한데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 건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다 그랬고 우리 얼마 전에 별별 수다 녹화할 때도 얘기했지만 네네. 이 기준 자체를 지금 6억에서 9억, 9억에서 12억으로 올릴 거냐 또는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할 거냐 등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주택 보유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준 가격도 올라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도 늘어나는데 이런 기준을 더 강화하면서 예, 납부해야 될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세금이 따따블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게 사실 보유세라는 거는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뭐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라고 하면 많이 남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받아가니까 받는 돈에서 내면 되는 건데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생활비에서 짜내가지고 내야 되는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단 뭐 어떤 투자도 좋고 투기도 좋지만 뭐 집을 다주택으로 막 공격적으로 사서 다주택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일반 말 그대로 1주택자라든가 이런 실수요자들. 분들도 결국 내야 되는 세부담이 더 커지면서 세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쓸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 줄어든다는 얘기고 유쾌할 리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건드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기준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주택 기준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면 납부를 하는데 단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9억 이상일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된다. 뭐 가액이 올라갔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여유가 생긴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서 토지 공시가격이 5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또 종부세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해서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공시지가가 80억 이상인 분들 대상으로 네. 네. 땅값만 80억. 네. 좋아. 이런 분들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게 위헌 소송이 됐을 때 세대별 합산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라고 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후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좀 참고하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이렇게 납부 안 하고 그렇죠. 이제 집이 두 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채는 남편, 한 채는 와이프 이름 이런 식으로 하면 각각 1세대 2주택이긴 하지만 1인 1주택씩이니까 그렇죠. 9억까지가 되는 거고 또는 공동 명의로 각각 소유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긴 하지만 요거의 2분의 1, 요거의 2분의 1 각각 해서 2분의 1씩 더한 금액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2분의 1씩 더해도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낼 텐데. 내죠. 예, 그러니까 네. 그 경우에는 그냥 공동 명의가 별로 안 좋겠다. 그렇게 보면. 그렇죠. 1인 2주택이 되는 거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예. 그건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남편 이름, 와이프 이름 그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음. 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공동 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보유세 측면에서는 종부세 측면에서는 각각 명의가 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1주택 개념이 들어가면서 2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예, 지분으로 가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명의가 유리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유리할 때도 있겠네요. 예, 세금은 세무사님하고 따져서 미리 따져서 이게 항상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세무사는 종부세를 모릅니다. 그래요? 네, 세무사는 사실상 세금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계산하는 거라서 사실 세무사가 잘 모르는 영역이에요. 재산세, 취득세, 종부세 이거는 세무사 영역이 아니라는 거. 네. 재산세는 사실 아는 사람이 잘 없고, 그렇죠. 종부세도 구청 그렇죠. 뭐 이렇게 국세청에서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취득세는 구청 세무과가 제일 잘할 거고. 그렇죠. 구청 세무과죠. 네. 자기네가 보내니까.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처럼 6월 1일 날 소유하신 분들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면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부과된다고 해서 바로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통지서 날라오겠지만 통지서가 그때 날라와요. 네네. 1월 12월 달에. 날라오겠지만 7월 달, 9월 달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고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 날라오고.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이렇게 지갑이 말랐구나.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아유, 그렇게 1월 따지면 달, 뭐. 7월 달에 부가가치세. 아무튼 매달 세금내요. 네. 아유, 전 더 내요. 네. 자, 이처럼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납부에 대한 대상들이 늘었다는 게 오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1세대 1주택 본인이 실수요자로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10년 넘게 살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항상 그런 얘기를 있을 것 하면 같습니다. 그 댓글로 비판이 달리죠.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세금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반대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10년 동안 내 집에서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GTX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게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가 얘기를 듣고 찾아봤더니 노선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좀 있는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GTX가 ABC가 있는데 네네. 일단 이번에 GTX A가 어쨌거나 사업자 선정까지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간다. 라고 보는 거죠. 가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꽤 의의가 있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뭐 한다, 철도 뭐 논다 그러면 꿈 같잖아요. 언제 그게 중요한데 이제 사업자까지 정하고 했으니까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 참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노선 자체가 파주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수서, 성남, 동탄까지, 용인 동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일종의 굉장히 황금 라인. 굉장히 이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돈이 적자가 안 나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노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관심이 가는 노선이고요. 근데 이번에 신한은행 컨소시엄에서 수주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완공이 될 거라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항상 이용해봐야 아는 거고 이용하면 좋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강 부장님 너무 객관적이야. 자, 그래서 그 GTX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좀 변화들이 있어요. 특히 파주나 운정 쪽. 지금 이 GTX 선정하고 나서 계속 기사가 나와요. 특히 최근에 이제 대북 이슈 맞물려 가지고 철도 관련해서는 되게 많고 사실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은 호재네요를 연발하고 있어요. 호재네요. 이것도 호재네요. 뭐 지금 앞으로 뭐 북한이랑 뭐 연결이 되면 철도 물류 가거나 하게 되면 뭐 우리 동네가 결국 그 수혜를 볼 겁니다.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라든가 이제 뭐 킨텍스 그다음에 대곡 그리고 이제 요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볼 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벌써 지금 뭐 신문 기사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파주나 운정 쪽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한 4천에서 7천 정도 이렇게 붙은 걸로 나오곤 있어요. 그리고 요새 땅 사러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계약했던 것들도 깨지고 뭐 가격을 2배를 부른다. 맞아요. 제가 뭐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다음 날 기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어쩌고 저 땅값이 오르고 이런 기사들은 마치 기획 기사처럼 안 봐도 비디오처럼 내일은 이런 기사가 나올 것이야라고 하면 거의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 건지 또 그걸 보고서 또 매도인들이 나도 2배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나도 계약을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붐업되는 부분이 맞물려서 북서부권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제 경험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기자님들이 싫어하겠지만 발표됐다고 그렇게 바로 안 움직여요. 근데 GTX는 바로 하는 거고. 네네.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투자하러 이렇게 많이 안 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거래 가격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매도자들의 호가가 올라갔다. 호가가 이렇게 기대감이 반영.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 호가가 결국은 시세로 반영이 되더라라는 부분도 있어요. 결국은 따라간다 이거네요. 매수자들이 쫓아가면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아무튼 GTX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기왕이면 물리적으로 빨리 될 수는 없으니까 아까 2023년 그럼 적어도 앞으로 5년 뒤잖아요. 그렇죠. 4년에서 5년 뒤인데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에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안 죽어요. 완공될 때까지 너무 이렇게 아직 40대야.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네. 자 그래서 GTX 연장되는 꿈 GTX 한번 타고 타보시고 삼성동을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지금 저 이제 삼성동에 일 있어서 가끔씩 타고 가면 제가 선능력 쪽에서 작년에 강의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1시간 반 용산에서 가면 740번 버스 타면 그리고 강남에서 막히면 막 2시간도 그 안에서 테헤란로 안에서 막 엄청 그렇게 걸렸었는데 일단 GTX 뚫리면 후딱 가겠죠. 그렇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얘기해야지. 이 호재들이 참 재밌는 것도 강남 쪽의 역세권 관련된 호재는 삼성동에 참 많이 몰려 있다는 특징을 또 보여주고 삼성동 있어요. 지금 그 무슨 저거 만들고 지하도시 만들고 하는 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동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2030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실현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참 집중돼서 한쪽 지역으로만 너무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네, 아무쪼록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될까요? 네.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을 부수고 거기에 새 집을 지으면서 좋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사를 나가려면 새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보증금을 줘야 되거나 또는
뭐 집에 요새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대출 많이 껴서 집을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이 대출을 갚거나 말 그대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들여 와서 이제 그걸 갚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 보증금도 돌려주거나 또는 이제 대출금도 상환하게끔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계부채 대책 수립하고 하면서 대출을 꽉 잠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주비 대출이 당시에도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얘기할 때 DTI는 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DTI는 이제 소득 기준으로 보는 거, 그렇죠. 그건 안 본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DTI 따시면 별로 없죠. 말 그대로 소득이 얼마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소득이 안 되시니까 이주비 안 드릴 거예요라고 하면 그렇죠. 이주 못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DTI는 배제하지만 LTV는 제한을 두겠다라고 해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가액 자체를 되게 줄인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주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뭐 엊그저께 나온 기사에는 한 60-70% 된다 그랬고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는 조합이 사업비를 대여해 갖고 이자를 내주는 무이자 이주비가 한 50에서 60% 되고 그 돈으로 부족하면 이제 그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더 이자를 내면서 쓸 수 있는 유이자 이주비가 한 20% 정도 그래서 한 7-80% 정도는 이주비를 쓸 수 있게끔 이제까지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대출도 갚고 세입자 보증금도 내주고 이사 갈 집도 구하고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30% 또는 40% 투기 지역 내에서는 대출 두 개가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아예 이주비 수령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그 받을 수 있는 이주비 갖고는 이주를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서 그렇죠. 이제 개포 1단지 이주 시작했고 네.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주비 조달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대출 이자 내면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주비 새로 수령 안 하고 근데 그리고 또 개포 1단지는 다 소형 평형 아파트였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더 있거나 하는 이제 강남권 본격적으로 이제 이주들 시작하면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는 단지들도 나올 것 같고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구역들도 대출 많이 받아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주비 수령 안 돼서 문제 생기는 단지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강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쭉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살짝 문제가 되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별별수다 방송이니까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주가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다들 이주를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니까 방법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해왔던 사례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서 과연 이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게끔 문제가 크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하긴 한다. 되긴 그렇겠죠.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또 이슈네요.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를 자체 조달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몇몇 단지들이 보면 이주비를 조합에서 마련해서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대출을 써라.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을 새로 일으켜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대환하고 없는 거는 신규 대출이 제한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건 연장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대출 있는 거 가세요. 세입자 보증금 줄 돈 없으면 뭐 조합에서 사업비를 얼마 융통해서 빌려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사업비 대여금 이자니까 조금 금리가 높거나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주 대책들을 좀 수립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조합원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일일이 책정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살다가 내가 살고 있던 원주민인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희 갈 데가 없다라고 하면 이주 그 계획 수립하는 데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알선. 그러니까 저쪽에 전세를 얻으시 그쪽에 전세 알아보시고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알선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과거처럼 심플하게 좀 정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주어진 어떤 규제 하에서 나름대로 자구책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저는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좀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업비 대출 요번에 사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재개발 구역도 시공사 선정 어제까지 입찰 날짜였어요. 그래서 그래요? 안들이 나왔는데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다주택자 30% LTV고 네. 1주택자 40% LTV란 말이에요. 그럼 네네. 이주비 딱 그렇게 묶여 있게 되는데 제한서가 60%예요. 음. 그럼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그러면 그 30% 40%까지는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는 건 사업비로 저희가 론 끌고 와서 이주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건설회사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일종의 사업 비용 증가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비 그렇죠. 대출이니까 일종의 담보대출 개념이라기보다는 너무 금리가 늘어난다거나 이게 그렇죠, 빌려드리긴 할 거란 얘기예요. 금리가 싸다 비싸다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네네.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좀 그렇죠. 이주 관련된 부분들, 정비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융통성을 금융위원회에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추진이 돼서 2주까지 목전에 다 왔다면 이제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물꼬를 틀어주는 것도 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늘어나는 정비 사업비가 결국은 대신 내줄 거 아니면 다 그건데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좀 완화를 해주면 어떨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방송 보시는 혹시 정책 당국자 분들 계시면 한 번쯤 생각해봐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건축 2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것도 시장에 지각 변동을 줄 수 있는 큰 이슈이기도 해요. 오늘은 2주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지만 2주들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지금 올해 이게 되게 뭐 재밌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전세 가격 하락 얘기가 계속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오죠. 전세 역전세나. 가격이 강남 쪽도 하락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올해 강남에도 서초에도 송파에도 입주 물량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그게 지속적으로 기축 시장들, 기존 아파트 시장 전세 가격 하락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주들이 대량으로 4월달, 7월달, 10월달 이주들을 시작하게 되면 또 멸실 하는 숫자가 입주하는 숫자랑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서 전세 가격을 지나치게 하락하는 거는 좀 방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전세의 들고 해요. 수요가 2주 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네. 수요가 또 일부 생기는 게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것 때문에 역전세난에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이주 수요로 인해서 조금 수그러들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우리 강 소장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의외인 거는 시장이 참 빨리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닥치고 나서 이제 전세 가격이 내리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미리미리 반응을 해서 전세 가격도 미리미리 내리고 선제적 대응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고 아무튼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스마트 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취할 곳이 많아서 네. 되게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언론들도 선제적으로 되게 기사들 과거보다 훨씬 정보의 소비가 빨라지고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별별 수다를 통해서 보시면 또 역시 빠른 정보 습득이 가능한 거 맞죠? 어쨌거나 네.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고 가기는 하니까 이게 뭐 저희가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냥 듣고 가면 일종의 교양 차원에서 요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이렇구나 뭐 이런 얘기고 있고요. 뭐 저희도 거의 얘기하는 게 수도권 부동산 중에서도 뭐 특정 이슈들 중심으로 얘기를 주로 하긴 합니다만 네네.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다음 주에는 좀 패널 한번 모시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좀 좋은 패널 추천해 주십시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 방송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좋은 소식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보시고 나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